카말라 해리스는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자메이카계인 아버지 도널드 제이 해리스는 스탠포드 대학 경제학과 최초의 흑인 종신보장 교수였고, 인도계인 어머니 샤말라 고팔라는 유방암 전문의로 캐나다 맥길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대부분 본토에서 하던 일을 이어하지 못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하는 많은 일반 이민 가정은 아니었지만, 부모 중 누구 하나 원래부터 미국의 주류로서 미국의 혜택을 받으며 살았던 인물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학생 출신 이민 1세로서 해리스의 부모들은 그들 스스로 차별을 극복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이민자들이 오히려 보수적 정치 성향을 많이 가지는 데 비하여 그녀의 부모들은 비교적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고, 이는 딸인 카말라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 샤말라는 해리스를 흑인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자주 데려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시위와 집회에 참여했던 경험은 해리스의 사회 정의에 대한 열정과 정치적 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태어나 자라난 캘리포니아 버클리는 전통적으로 진보적이고 다문화적인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성장했던 경험이 해리스의 사상과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아버지의 흑인 교회와 엄마의 힌두 사원을 동시에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그녀는 이미 어려서부터 민주당스러운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태생 자체가 진보적인 다문화 사회를 경험하며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인도 출신 외할머니와의 교류를 통해 인도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요. 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직장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해리스가 12살 때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주했는데요.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경험도 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해리스의 적응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녀는 차별이 무언지 잘 압니다. 이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죠. 카말라의 부모는 그녀가 어릴 때 이혼을 했는데요. 엄마와 함께 살았고 가끔씩 아빠를 방문했는데, 아빠는 백인 중심 동네인 팔로알토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백인들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험을 했다고 하죠. 내가 여기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못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부심 강하고 당당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카말라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처를 안 받았다면 이상할 이 경험,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쓰린 기억, 누군가는 그로 인해 타 민족을 배척하며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만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말라에겐 이 기억이 그녀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작용한 듯 하네요. 그리고 이 경험이 또한 그녀에게 타인에 대한 보편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면이 많아요. 참 다행입니다. 많은 이들이 카말라 해리스의 부족한 정치 경력과 존재감 부족을 우려합니다. 그녀는 부통령 시절을 조용히 크게 부각되는 일 없이 보냈습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되었고, 2020년 대선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되어 당선되며 정치 인생에 큰 굴곡이 없었고 언제나 승승장구했습니다. 투사의 이미지도 없고 그런 싸움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야 싸움 않고 사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겠습니다만, 정치인은 다릅니다. 존재감 있는 목소리로, 때로 과격한 언사와 행동도 하며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유권자들이 그녀를 모른다는 것은 큰 리스크이고,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내공이 깊은지 얕은지도 우리는 아직 알 방법이 없습니다. 위기의 미국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보여준 일이 없고 보여줄 일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특정한 이미지와 색깔이 아직 없으니 앞으로 어떤 색이라도 입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봐야겠네요. 몇 달 남지 않은 대선 기간 동안 그녀에게 맞는 색을 찾아 입혀내야 할 민주당 전략가들과 홍보 담당자들이 아주 바빠지겠네요.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입니다.
강아지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도 이길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공화당이 발을 붙일 틈이 없습니다.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에선 아예 유세조차 힘쓰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장악하는 민주당 인사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그 안에서 캘리포니아의 모든 어젠다를 좌지우지합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카말라 해리스는 바로 그 캘리포니아에서 정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고 이어서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적수 없는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이너서클의 보살핌과 뒷받침 안에서 그녀의 정치가도는 온화한 꽃길을 걸었습니다. 투사 따위 될 필요도 없었고 이슈몰이하며 표 결집을 호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떠받치던 이너서클의 중심에 윌리 브라운 전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있고 이제 그것은 그녀의 대선 가도를 흔들 수 있는 작은 소나기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약점은 바로 윌리 브라운입니다. 그가 바로 그녀의 전 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윌리 브라운은 정치적 야심이 컸던 카말라 해리스를 민주당의 중심 민주당 인사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연줄이 그녀가 정계에 손쉽게 진출하며 성공한 정치인이 되는 밑바탕이 되어줍니다. 연애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브라운은 무려 해리스보다 30살이 많았고 유부남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아마 불륜 이슈로 해리스를 맹렬히 공격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륜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브라운이 이미 아내와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고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공식적으로 이혼에 버금가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리스야 싱글이었으니 문제될 것도 없고요. 그러나 30살 많은 연인의 뒷받침으로 편히 정계에 입무해서 꽃길만 걸었다는 이미지는 정치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남자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는 골드디거 이미지로 공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하거든요. 실제로 이미 2020년 대선에서도 이 이슈로 인해 공격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지금에서야 말해 뭐 할까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무슨 짓을 했어도 앞으로 할지라도 트럼프만 할까요? 불륜, 성폭행, 탈세, 인종차별, 범죄, 그 어떤 것으로도 트럼프가 한 짓에는 못 미칩니다. 너 불륜했잖아. 물론 불륜도 아니지만요. 트럼프가 심심하면 저지른 게 불륜인데요. 너 정책 없잖아. 트럼프는 정책이란 단어 자체를 아예 모르는 인간인데요. 너 정치 경력도 짧잖아. 트럼프는 아예 정치를 안 했던 인간인데요. 첫 공직이 바로 대통령이 되어버린. 바이든의 인지 능력 문제와 나이를 핑계 삼아 트럼프는 그간 바이든 캠프를 신나게 공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요? 심지어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훨씬 젊네요. 인지 능력은 말해 뭐 할까요? 검사 출신인데요. 범죄자 트럼프를 취조하듯 대응하는 해리스 그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재미있어지네요. 물론 카말라 해리스는 아직 정식으로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약 한 달 뒤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대통령 후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해리스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높게 점치는 것은 바로 바이든 현 대통령의 공식 지지 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7일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망친 후 바이든 대통령은 안팎으로 끊임없이 사퇴 압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사퇴를 거부해왔고 대통령 선거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해리스 역시 이에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많은 고액 기부자들이 민주당으로 향하는 돈줄을 틀어쥐었다는 소문도 있었죠. 코비드에 확진되고 며칠간의 격리 기간을 가지며 바이든 대통령은 모처럼 생각할 시간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총명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니 이 기간에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며 마음의 가닥을 잡았겠죠.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끊임없이 바이든을 압박했다고 하고요.
바이든의 결단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권 후보의 도중 사퇴는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기며 바이든은 역사의 뒤안길에 머물길 선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임을 너무나 이해합니다. 충분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비전과 식견을 갖춘 인물이 오직 나이와 건강 문제에 덜미를 잡혀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고 결국 그로 인해 더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포기해야만 했던 노장의 마음이 오죽할까요? 오직 바이든만이 할 수 있었던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그의 품격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퇴 표명 바로 1분 전까지 최측근들도 바이든의 사퇴를 몰랐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얼마나 장구를 거듭하며 고민했을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원래 바이든은 카말라 해리스를 그닥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결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도 바이든 내각 출신인 해리스가 바이든 내각의 일원이었던 자로서 바이든의 레거시를 이어갈 것이고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게 될 경우 벌어질 혼란을 대비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를 공식 지지 선언합니다. 해리스는 곧 대통령 후보 출마 수락 선언을 하며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로써 바이든 캠프의 선거 자금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약 9,600만 달러의 돈이 바이든 해리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고 따라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바이든 외에 해리스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돈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선거판에서 선거 자금 모금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은 해리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가령 다른 후보가 선출된다면 아무리 같은 민주당이라 해도 이 자금을 그 후보에 넘기기란 그리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당 이름이 아닌 바이든, 해리스 캠프로 모여 그들의 구저로 입금된 돈이기 때문에 만일 다른 후보에게 기부 형식으로 그 자금을 넘기려 해도 법률상 몇천 불밖에 줄 수가 없으니 크게 의미가 없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기부를 했던 당사자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다음에 그들이 그 다른 후보에게 다시 기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과정이 그리 쉽겠습니까? 일일이 기부자 명단을 뒤져서 그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그들이 얼마를 기부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돈을 돌려주고 다시 새로 대통령 후보가 된 다른 후보에게 기부해 주세요 부탁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번거롭겠습니까? 그거 확인하다 선거 기간이 다 지나가겠네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요. 한 번 돌려받은 돈 다시 기부하는 게 그리 쉽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후보자에게 되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하기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경선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들의 선거 캠프를 꾸리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고 무엇보다 돈을 모아야 합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작은 돈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큰 손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들의 명단을 입수하고 연락하고 친분을 쌓고 다시 기부를 부탁하고 하는 과정이 그리 쉬울 리가 없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저울추가 반 이상 기울어진 채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엄청난 매력을 가진 허리케인 같은 돌풍을 몰고 오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거론되는 다른 몇몇 인사들의 면면을 훑어보면 각각의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그들 역시 차라리 다음 대권을 노리는 게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혹시 아나요? 새로운 얼굴은 언제나 반가운 법. 토네이도를 일으키며 혹시 찾아올 줄 모르는 뉴페이스가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바이든 사퇴와 해리스 출마 선언을 민주당 내외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캠프만 빼고요. 떠나간 돈줄들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그 징조입니다. 바이든의 사퇴를 압박하며 돈줄을 틀어주고 있던 민주당의 기부 큰손인 유명 배우 조지 클루니도 돌아온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크고 작은 선거 자금들이
해리스 캠프로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잇따라 들려옵니다.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 유리하다는 여론조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여러 유명 인사들이 연이어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와 미국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는 이미 해리스를 지지함을 밝혔고요. 이로 인해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죠.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 정계의 거물인 전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2016년 대선 경선에 나선 바 있는 벌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도 해리스 지지를 공식 표명하며 해리스에게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혹시 이 정도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면 굳이 경선을 할 필요가 있나? 해리스를 그냥 선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후보 확정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 중순에야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카말라 해리스는 정치 꽃길을 걸어왔고 투쟁해본 적이 없는, 따라서 투사, 전략과 참된 정치가 이런 이미지가 없는 캐릭터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따라서 민주당 중진들은 형식적으로라도 경선 과정을 치르고 해리스가 이 과정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며 승리자의 이미지를 챙기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제이디 벤스 부통령 지명 등으로 인해 엄청난 흥행무리를 했잖아요. 마치 선거 이미 다 끝난 듯한 분위기였죠.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확정은 물론이고 트럼프 키즈로 등장하는 벤스도 엄청난 실기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히 대통령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죠. 그때 민주당은 지금 우리 암울합니다 하는 분위기를 팍팍 풍겨댔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이든에게는 사퇴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많은 이들이 원하던 대로 바이든이 물러난 지금 민주당에는 마땅히 내세울 만한 인기 있는 정치인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은 천상 매력 부자 나오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차기 잠룡으로 평가받는 조시 샤피로, 로이 쿠퍼, 앤디 버시얼, 개빈 뉴섬은 물론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새로운 주인이 될 확률이 높은 카말라 해리스마저도 사실 현 상황에서 절대적인 흥행 카드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흥행몰이를 할 건수가 필요하고 따라서 전당대회를 통해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으로 인해 이슈를 선점하고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해리스를 부각시켜야 하고 그녀를 마땅한 대통령감으로 여겨지게 할 만한 매력도 부여해야 하죠. 사실 해리스는 연설을 잘 못한다는 세간의 평가가 많았는데요. 뭔가 말은 많이 하는데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연설가였다고 하죠. 민주당에서는 이미 해리스를 상대로 이미지 메이킹 작업에 착수한 듯 보입니다. 그 못한다던 연설도 엄청나게 매력적인 연설가라며 추켜 세우는 기사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어쨌거나 지루하고 무기력하게 끝날 줄 알았던 이번 대선이 갑자기 흥미진진, 스펙터클하게 흘러가게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생각보다 보수적입니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실패했습니다. 8년 전 미국 유권자들은 여성 대통령은 아직 미국에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고 차라리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포퓰리즘의 황제는 그렇게 대통령으로 등극했고 2020년에 실패를 만회하겠다며 섣부른 일을 지치지도 않고 놀리며 연일 이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어떨까요? 여성이며 심지어 유색인종이기까지 한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국인들에게 되어 있을까요? 8년 전 힐러리가 못 해낸 일을 8년 후 카말라 해리스는 해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트럼프는 구태합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의 퇴보를 그들의 조국에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